자, 오늘은 환경오염과 환경보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환경이 오염되고 공기, 수질, 토양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 당연히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나죠. 그렇게 부하가 걸리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얘기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에요. 이 세 개의 축이 환경보건 문제,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정책과 법으로, 그죠? 그래서 환경 정책으로 한다. 그리고 기업은 환경 경영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환경 실천을 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만한 환경, 주위 환경으로 만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탄력성과 비가역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정작용 이내일 때는 탄력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게 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환경 용량이 초과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상호 관련성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토양오염이 있을 때 이것이 서로 상가작용을 해서 토양오염이 10, 대기오염이 8, 수질오염이 7이다 그러면 합해서 25가 되는 것이 아니라 50, 70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상가작용이 있다라는 측면이죠. 또 하나는 광범위성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얻어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유럽, 스웨덴 이런 데까지도 환경오염이 이전하게 되면서 호수라든가 저수지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 돼서 산성비로 인해서 그런 어류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보고가 되고 있었죠. 특히 농기구나 관계수로 등과 같이 농업 자본을 만들어내는 공업활동, 즉 농기구를 만들면 그 만드는 것은 공업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농업을 하게 되는 이런 요인들에도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방사성 폐기물을 땅에 묻었다 이런 것들이 15만 년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와 연결되었다 하는 측면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지금 화학공장이라든가 이런 OEM 방식의 생산 활동이 많이 되는데 이익은 중국에서 창출되지만 한국의 서해안이나 일본 해안이나 하와이까지도 오염물질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죠. 대상은 인간만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먹이사슬이나 먹이 그물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에게 크게 인지되지도 않는 어떤 생물군이 사라질 때 인간의 삶도 훨씬 어려워진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본다면 환경 오염의 원인을 주로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우선은 인구의 증가죠. 지금 현재 지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만큼만 사람들이 살아준다면 이렇게 오염이 심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약 5억 명 정도가 살면 좋다라고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확실히 이제 상용화된다면 11억 명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70억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어느 순간 80억 명이 될 거고 2050년 정도 그리고 100억 명이 될 거고 120억 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이런 것들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제 인구의 증가는 확실한 환경오염의 원인이다. 즉 사람들이 간섭을 하는 곳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원수가 국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집도 더 지어야 되고 일상용품이 필요하니까 산업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공장, 휴양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환경 파괴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람 수가 점차 증가하면 당연히 토지는 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식량 자원의 한계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곳은 저기 지하수, 호수 이런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이것은 염분의 양을 증가시켜서 몇 년 동안은 식량 소출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황폐화 된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의 황폐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자,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점차 지구가 척박해지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과 생태에서 지구의 촉이 어떻게 발달이 됐고 그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보라색 박테리아가 녹색으로 진화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거 보면 호흡하기가 곤란하면 기공을 만들어내고 뿌리를 만들어내고 잎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진화하면서 척박한 땅을 개척했다고 한다면 우리로 인해서 엄청난 부하가 걸릴 때 이 식물이라고 하는 개에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또 광물질의 고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있어요. 재생 가능한 자원은 재생 가능한 만큼만 쓰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광물질,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만 사용하자는 것인데 그 대체 물질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들고 있어요. 이것이 환경 파괴에 중요한 것이다.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들을 보면요. 과거의 조선시대까지만 올라가 봐도 그렇게 많은 옷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현대인들은 보면 정말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옷이 필요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온에 맞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욕망들 이것이 결국은 환경 파괴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헬스라고 하는 보건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평안한 상태를 WHO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병이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사회적인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유용한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은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 부분에서 대입해 본다면 건강하지 않다. 라고 판정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환경보건법은 환경정책기본법상에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람의 건강에 유해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기준치 이상의 노출이 되면서 위해성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예방해서 사전에 관리하겠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러나 사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최소화, 발생의 최소화를 이끈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핸들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건 정책의 범위는 인간이나 자연생태계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리고 자연 생태계 보전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환경보건정책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거기에 따른 사람과 생태계 모두를 아우르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위해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환경보건정책에서는 중요한 원칙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전 예방의 법칙. 자, 수질오염이 진행돼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러나 큰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을 때 수질오염이 예측되면 그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실제 행함으로써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또 하나는 사전주의의 원칙인데 이런 것들도 이미 발생한 후에 더 이상 가역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염자 부담의 원칙 당연하죠. 환경오염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 그런 과정에서 민감 계층이나 취약 계층을 우선 보호하고 형평성의 원칙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는 원칙.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예방 원칙으로서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규모 댐을 만들려고 그래요. 대규모 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대규모 댐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댐을 건설하고 나니까 이 수분의 함량이 늘어나면서 안개일수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대규모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한 마을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은 적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주시키고 묘지 같은 것들도 전부 이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댐을 만들고 물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수는 사용할 수 없지만 담수를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을에 댐이 만들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얼마씩 받아요. 그리고 조상 묘가 7개 있는데 1기당 500만 원씩 보상을 해준대요. 우선 당장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래,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성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먹고 살게 됐지만 때로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향에 가보면 물속에 수정되어 있는 그 상황.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운하나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대안 1, 대안 2, 대안 3으로 만들어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환경오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이고 원상 회복이 곤란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이런 오염이 발생하고 나면 복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들면 1854년에 영국 런던 중심부에서 콜레라가 발생하게 되죠. 콜레라는 수질오염이죠. 물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우물물, 펌프물, 그 외에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들이 문제가 되는데 10일 사이에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죠. 그런데 이 당시는 이 콜레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몰랐어요. 대기오염인가? 피부 접촉에 의해서인가? 호흡을 통해서인가? 경구.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이런 것을 전혀 몰랐고요. 공기오염 때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존 스노라고 하는 내과 박사는 콜레라는 불결한 하수 때문에 식수가 오염됐고 그것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 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콜레라가 대기오염의 전파 때문에 공기로 인해서 전파된다라고 알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파격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과 의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물물이나 공동 펌프의 손잡이를 떼내서 오염된 물을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당국에 요청을 하게 되죠. 워낙 지금 콜레라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수용하고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퍼낼 수 없도록 했는데 그 결과 콜레라 환자가 현저히 감소했고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괴질, 알 수 없는 어떤 병이 돌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손을 깨끗이 씻어서 되는 일인지 호흡에 의해서 생기는 일인지 피부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일인지 혹은 에이즈같이 헌혈 같은 것을 통해서도 그 피의 교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시대에 한번 병이 돌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자, 이것은 사전 예방의 법칙이 처음 적용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고흐가 콜레라균을 발견하기 30년 전에 이렇게 수인성 전염병 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설은 논리적인 배경이나 연구 결과는 빈약했다. 그러나 확실하게 중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날 공동 펌프에 손잡이가 없어져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주민들은 엄청 불편했을 거고 분노를 표출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것이 결국 그 주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전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행위나 결과로 나타나는 침해 간의 과학적인 확실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 과학적인 뒷받침이 아직 없지만 그 사전주의라고 하는 선택에 의해서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배려의 원칙 혹은 사전 고려의 원칙으로 불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국가에서 환경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할 때 과학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어렵지 않지만 불확실성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과학적인 지식이나 실험이나 배경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완성되지 않는 것, 이럴 때 사전 배려의 원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 식품이에요. 이것은 미국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유럽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설치류, 쥐에 실험을 했더니 쥐의 뇌가 위축이 되고 심장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었죠. 그 푸스타이 박사가 이것을 발표했을 때 그 다음날 잘렸어요. 연구원으로 잘렸죠. 자기는 완전히 제대로 된 디자인이었고 제대로 된 실험이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후에 26명의 유럽의 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푸스타이 박사가 했던 그 실험 조건 그대로, 실험 환경 그대로 했더니 푸스타이 박사의 그 결과가 맞았다 라고 해서 GMO의 유해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과학적인 기반이 되기 전까지는 유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전주의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 특히 이제 유해색소 있잖아요.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유해색소인 경우도 이것이 유해하다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해도 된다? 라는 풍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전주의의 원칙에 본다면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보는 것이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전주의 원칙 사례가 또 있죠. 1895년에 렌트겐에 의해서 처음 X선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베커렐에 의해서 방사능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몇 년 후 1898년경에 퀴리 부인이 방사선을 내는 라듐을 발견하게 돼요. 자, 라듐은 방사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라듐이 라돈으로 분해가 되면서 라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응하면서 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는 어디였냐면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광석에서 자연적인 분해에 의해서 라듐이 되고 라듐이 라돈으로 변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땅, 지중해에 있는 라돈가스가 우리가 60층짜리 빌딩을 지면 지하로 한 12층 들어가는 건물들이 들어와요. 저는 이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하층이 12층까지 뚫린다고 하면 라돈 측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강원도 쪽의 토양에서는 1000베크렐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돌을 채취해서 자갈을 만들고 시멘트를 만들고 내부 장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층,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지하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연구를 해봤더니 반지하에 사는 곳에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폐암의 발병 원인이다라는 거죠. 자, 암 중에서 제일 많이 사망하는 암이 폐암이에요. 그리고 폐암의 원인 1위는 당연히 담배죠. 2위가 라돈가스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의 문제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건설업자라든가 건축업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서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죠. 그러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의 라돈을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집을 팔 때 라돈을 측정해요. 그래서 기준치 이상이면 $10,000 이상 폭락해요, 집이. 그러니까 집을 팔 사람은 미리 라돈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기시설을 보강하고 기계적인 환기시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하 나오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훨씬 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X선이나 방사선과 같이 무색, 무취,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체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분자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1925년에서 1930년 사이에는요. 라디오토르라고 하는 상표를 단 라돈 물약이 40만 명이나 팔렸다.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돈이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약물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제시되는데 이렇게 라듐 물약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처방을 했다라는 거죠. 또 1940년대는 미용실에서 불필요한 머리카락을 없앨 때 X선으로 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라듐이나 라돈의 유해성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대예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예측치 못한 방향으로 나타났죠. 퀴리 박사는 실험용 방사성 물질 표본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알려져 있죠.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시기에 그것을 주로 라듐과 폴로늄을 연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흡착되면서 빈혈로 사망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백혈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암이 발병됐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당히 유해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대안들이 있지만 이 과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선도적으로 일했던 퀴리 박사 같은 분들은 정말 이분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죠.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에디슨의 조수 클래런스 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피폭이 되면서 팔을 절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어요. 또 골프 선수였던 에반 바이어스는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그게 유해한 줄 몰랐기 때문에 1000병 이상 마셨다고 하죠. 이 사람은 돈이 있었으니까, 유명한 골프 선수였으니까 결국 방사능에 피폭해서 사망했다라는 사례도 있고요. 결국 이 라돈에 의해서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기까지, 밝혀질 때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어때요? 환경보건 정책으로 정말 유해한 것들을 가려내고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해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라듐, 폴로늄, 라돈 이런 것은 다 유해성이 있어요. 그런데 유해성이 있지만 노출이 적다면 아주 조금만 노출이 됐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출량이 많으면 결국은 암이라든가 면역력 저하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해성 측면에서 이렇게 노출량의 기준치 이상일 때 위해성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 렌트겐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었나요? 퀴리 박사도 상당히 정말 아주 몰입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렌트겐의 사진과 퀴리 박사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살아났어요. 왜? 그때는 이제 총으로 싸울 때였었는데, 예전에는 뭐 창, 칼 그런 시기가 있었고 말을 타고 싸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는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총을 맞았는데 군인이 어디에 총알이 있는지 알아야지 빼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대로 총을 맞으면 많은 군인들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X선을 통해서 이 두 분의 과학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리에 꽂혔다 그러면 그 다리에서 총알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서 군인들을 많이 살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가에서 환경 정책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환경오염의 예방이나 통제나 감소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게 해야 되고 통제 비용이나 악영향 저감 비용과 같은 것을 부담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부과할 수도 있고 간접 형태로 생산과 소비 활동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반영시킬 수도 있다. 간접비의 형태로 이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주한미군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미 토양 오염이 엄청 진행된 미군 기지를 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위가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군이 주둔하면서 많은 기름을 썼고 그런 과정에서 기름이 많이 토양에 옮겨가면서 토양 오염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농작물도 심을 수 없고 사람이 살기에도 부적당한 땅이 됐을 때 원래는 이것을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비싸요. 비용이 엄청 드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위가 있었다라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조율에 의해서 때로는 한국이 떠맡기도 하고 일부를 분배해서 맡기도 하고 한쪽에서 부담하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민감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특별하게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환경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약계층인 경우는 전 국민에게 건강 문제를 안전하도록 해 주어야 하지만 특히 이런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어린이의 경우는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환경보건법이 만들어졌죠.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이 국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해야 된다. 조사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기준치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보건의 기본 이념을 보면 환경 유해인자와 수용체 피해 사이에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그런데 그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무해하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린이와 같이 노출에 민감한 계층은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해서 수정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대기오염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대기오염은 왜 생기죠? 공장에서 계속 물건을 만들면서 에너지 쓰죠. 그렇게 해서 화석연료 사용할 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얼마나 많이 이용해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대기오염을 불러일으키는데 수질오염을 만약에 우리가 수질오염을 핸들링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수질오염은 어디서 와요? 대기오염인 것이 비가 되어 내릴 때 산성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거죠. 하천 오염, 지하수 오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토양 오염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된 토양에서 우리가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면 우리 식생활도 당연히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면서 토양 오염이나 하천 오염은 흘러 해양 오염으로 진행을 하죠. 결국 이 해양 오염이 진행된 것은 인간에게 노출되기도 하고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되기도 하면서 이것은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오염만 해결한다고 해서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수질오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본다면 인간의 사람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콜레라와 같이 수질이 오염됐을 때 많은 사람 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했죠. 그 마을에서. 근데 대기오염 때문에 지금 얼만큼 사람이 죽는지 예측은 하고 있지만 확실해요. 왜냐하면 대기오염이 황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중국에는 OEM 방식의 공장들이 엄청 많이 섰어요. 화학물질 공장도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황사가 이동하는데 그 중간에 한국 쪽으로 오는 중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해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서 보니까 어머나 서해안은 만이에요, 만. 이 물 해류를 따라서 한 번 들어가면 쉽게 완전히 해류가 빠져나갈 수 없는 만의 형태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중국의 샨사댐 같은 것에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수온이 변화가 되고 여기에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업활동으로 잡아들이던 생선 같은 것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언제부터 가시화가 됐을까요? 저는 2009년에 대학교재를 만들 때 이 미세먼지, 황사의 문제가 심각하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에도 내고 칼럼에도 내고 그랬지만 어느 누구도 2009년 당시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9년이 흘렀을 때 지금은 아침에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오존 농도 보고 나와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환기를 해도 되는지 환기해서는 안 되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감지하지 못했나? 일부 과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의 연구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정책에서 다루지 않았었다. 라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황사가 이동하게 되면 한국의 서해안은 물론이고요. 일본 해안까지 간다고 하는 확정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기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까지도 유해물질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전의 황사의 문제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공장들을 지난다. 그러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보다 중국에서 오는 것이 더 영향이 적을까 많을까 설왕설래하고 있죠. 정답은 뭐예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오는 게 50이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게 50이라고 설명해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서 75가 강한 바람을 타고 올라오고 우리나라가 줄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이런 게 있으면 거의 공장 가동 스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한 30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75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매체별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봐야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왔을 때 어떤 유해성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초미세먼지 어떤 영향을 끼친대요? 얘네들은 호흡을 통해서 허파과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나쁜 음식을 먹었으면 위세척을 통해서 일부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폐포에 들어간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어떤 형태로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암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체별로 측정하는 것이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인체에 와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어떤 메커니즘을 갖느냐, 그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치매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치매 환자가 엄청 늘어나면서 이제는 치매 환자를 국가에서 관리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요, 대부분의 뇌세포에는 유해물질들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근데 초미세먼지는 뇌의 세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뇌의 세포가 망가지면 뭐가 생겨요? 치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아주 위험이라는 것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환경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 현재는 뾰족한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각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창문을 열지 않는다든가 그런 관리 조치, 그리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경유차 몇 년 이상 된 것은 우리 강남구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환경 유해 인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인구 집단이 있을 텐데, 적정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정책에도 직접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국민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따라서 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까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모두가 케어되지 않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국민들도 우리 미세먼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발병 원인이 생겼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폐암에 걸렸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제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환경보건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유해인자가 수용체, 즉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보건 산업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안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꼭 가야 해요. 그러면 6차선인 대로에 차들이 다니는 곳보다는 그나마 뒷길로 다녀라,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마스크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마스크, 형태는 마스크이지만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는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업자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많은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다룬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같은 거 왜 써요? 플라스틱을 쓰면 굉장히 가볍고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플라스틱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플라스틱, 이제 어떤 주부가 쌍둥이를 키워요. 한 아이가 있는데 두 번째가 쌍둥이, 세 아이를 키우니까 정말 밥을 매일 해서 먹기가 힘드니까 한번 밥을 하면 플라스틱 통에 일회용씩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것을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펴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게요? 그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둘 다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왜 그랬어요? 몰라서.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플라스틱이 유해하고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녹아 나온다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이제는 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환경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환경보전위원회를 만들고 심의를 통해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를 조사, 예방, 관리해야 된다. 이것을 10년마다 계획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또 환경부 장관은 역시 환경부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환경유해인자를 뽑아내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있다면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안 1, 2, 3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대체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플라스틱은 아직도 중요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물질을 만들고 있어요. 자세한 사례는 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텐데 어린아이의 젖병 이것도 초기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아기들은 모유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젖병에 있는 우유를 먹기 시작한 아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기들의 특성으로 보면 우유를 먹다가 잠이 들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거를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것을 젖병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삶아요. 이때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변했어요? 이런 많은 실험 연구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해서 유해하지 않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선전하는데 함정이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그것은 유해성이 있다라는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자, 플라스틱은 유해한 게 확실해요. 그래서 대신 대체 물질을 썼는데 이것은 유해성이 없다라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대체 물질이라고 하는 함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3년마다 환경 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를 측정하고 건강 피해를 현황을 파악하고 또 환경성 질환이 발생되는 것들, 즉 국민환경보건에 관련된 기초조사를 3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나는 세 가지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환경 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정밀조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서 건강 피해가 큰 경우 그리고 환경성 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라돈이 2014년도부터 가시화돼서 이거 폐암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어떤 액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라돈을 노출시키는 것이 대개는 토양과 공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공사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건축업이죠.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라돈에 대해서 공표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토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점점 가시화되니까 올해 200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라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12층 이런 경우에도 라돈을 측정해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의도적인 기계식 환기 장치뿐만이 아니라 라돈을 흡수해서 배출하는 라돈관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부 장관은 전국을 중심으로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을,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영역을 구분해서 환경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환경적으로 유해인자로 인해서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 노인, 임신부의 경우에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 산업단지나 폐광지역, 교통 밀집지역과 같은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런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폐광지역은 일본 사람들이 석탄이라든가 많은 광물질을 채취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다 버려두고 그냥 갔어요. 원래는 광맥에서 우리가 광물을 끄집어낸 다음에는 다시 복구를 하고 그곳에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쫓기듯이 떠나가기도 했지만 이것을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폐광이 그대로 이제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류에 있는 주민들에게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혹처럼 팔, 다리, 목 이런데 혹이 툭툭 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거 뭐지?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유리섬유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혹 안에. 그 유리섬유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폐광 지역에서 그 폐광에 오염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 물을 그대로 썼었고 그 물 안에 있던 그런 유리섬유가 축적이 된 것이었어요. 이때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폐광지역 주민과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을 역학조사를 했고 폐광지역에서만 이것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 폐광지역을 급히 복구하는데 많은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을 투자했었던 부분이 있죠. 또 산업단지의 경우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장들 때문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야, 산업단지로 하나로 묶어서 여기저기에서 산재되는 환경오염 줄이자. 이래서 이제 산단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산단 입지위원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 뭐 7개, 8개, 12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자본의 상태, 재정 상태도 보지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또 뭐냐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종은 이러이러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허가하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다 빼고 들어와요. 그래서 완성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어머, 그 유해물질이 있다고 지정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래 약속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대답을 하냐면 유해하지 않은 업종만 분양을 했더니 반 이상 분양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부도로 넘어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해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을 노출시키는 업종이라도 일단 살려야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완성이 된 후에 허가가 된 후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들이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서 건강상 피해가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라돈의 문제도 그렇게 먼저 촉발이 됐어요. 한 번도 담배 피운 적이 없는 어머니가 폐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폐암이라는 것을 판정받고 나서 무엇이 원인일까 하고 봤어요. 남편이나 아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중요한 원인이 돼요. 그러나 이분의 경우는 전혀 그런 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직업을 보니까 지하실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하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지하 5층을 매일 청소했어요. 아침 굉장히 넓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팬이 다 고장나 있었어요.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폐암 판정을 받게 됐고요. 나라에서 이것은
일하기 위해서 발생된 산재로 인정을 해서 병 치료하는 거, 입원비,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줬지만 결국은 회생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것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특히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그래서 학교에도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만든다. 몇 년 전부터 운동장에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인조잔디에서 놀이도 하고 그 공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중금속이 농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뭐지? 인조잔디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플라스틱 계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동안 얘네들이 부서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유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공간, 놀이공간, 체육시설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의 유해성을 미리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다 걷어내는 그런 예산 낭비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보건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국공립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교,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이런 데서 환경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보건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만들어지는데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까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시책과 목표를 제시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유해인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병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발생 현황을 도출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관한 사항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유해인자가 노출량 이상으로 노출이 되면서 위해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위해성 평가도 여기서 다루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그것이 생태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예방하는 관리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역시 특별관리대책은 취약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 밀집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인데 소각로에는 뭐가 나온대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그래서 이제 소각로를 세울 때는 다이옥신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 이제 아무 데나 할 수 없죠. 인비 현상 때문에. 소각해야 할 양은 점점 늘어나는데 소각장은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환경 유해인자 때문에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재원을 조달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끊임없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종합계획이 나왔는데 그 5년 전에는 이것이 맞았는데 상당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질오염보다 미세먼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행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있다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1항부터 3항까지 규정 외에도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또 환경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했을 때 그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고 조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18조, 19조에 따라서 환경보전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이때는 환경보건에 대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기관이나 단체,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고요. 일단 녹음 마무리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거 스타트를 안 했나 봐요, 아까. 스타트를 한 걸로 아는데. 자, 일단 이거 아웃 시켜보고. 아, 뭐 때문에 이게 나갔을까? 아,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